제가 연초 전망에 미국채 급락과 중국 부동산 하락을 위기의 시작 징후라고 본다고 했는데, 이번 주에 미국채가 좀 급락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급락 양상을 보이고 있죠. 지금 10년물인데요. 30년물은 더 심하고요. 고점 대비. 물론 장기로 갈수록 더 그렇죠. 그래도 뭐 5년물 정도는 뭐 추세 이탈이라고 보긴 그렇습니다. 5년물하고 2년물은 더, 근원물은 좀 더 적게 떨어지죠. 당연히. 2년물은 이렇고요. 근데 어쨌든 이 국제 가격이 만약에 더 하락하거나 그런 조짐을 보이면은 사실 조짐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 하락이 이제 의회에서 바이든 당선이 확정되면서 나온 것인데요. 바이든 달러를 앞으로 많이 풀게 될 거고, 인플레가 기대되죠. 많이 풀 거니까요. 인플레 우려되면 채권은 하락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채권이 현금성 자산이기 때문에. 극단적인 예로 만약에 3년 후에, 만약에 3년에 물가가 2배가 상승한다고 본다면 채권 수익률이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 3년 동안 뭐 10% 20% 받겠습니까? 그죠? 지금처럼 저금리인데.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이러한 기대가 생기면 채권을 투매하고 물가와 연동된 무언가를 다른 걸 투자하려고 채권을 매도하죠. 그렇게 되면 채권이 투매가 나오고 어떻게 돼요? 채권 투매가 나오면 채권의 하락 이꼬르 그냥 금리 인상이라고 외워두십시오. 만약에 여러분 모기지 채권이 급락하게 되면은 그냥 뭐 기준금리와 상관없이 그냥 미국 부동산도 그 미국의 주택담보대출인 모기지도 금리가 인상되는 겁니다. 이렇게 요 소식은 하나 그냥 외워두시고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만약에 아주 큰 인플레가 온다고 본다면 이런 식으로 금리 인상으로 가기 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죠? 금 가격 같은, 그죠? 원자재 시장의 상승, 이렇게 나와야 되죠. 이건 뭐 나중 문제라고 하더라도, 그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국채는 하락하는데 지금 금 가격은 또 동반 오르다가 하락한 거긴 하지만은 또 하락을 했습니다. 국채의 하락은 위험 요인은 맞습니다. 저는 만약에 국채 가격이 급락하게 되거나 하면은 인플레 우려가 점점 커진다, 그렇게 보게 되고, 그럴 경우에는 금은을 꾸준히 금은 가격이 떨어질 때마다 계속 매입을 해야겠죠. 그죠? 근데 이게 그렇게 쉬운 수식이 아닙니다. 제가 이 수식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물론 설명 들으실 때 저는 뭐 경제학과 출신이 아니고요. 저는 주식쟁이죠. 이제 주식에서도 이제 약간 급등주나 했던 파생 이쪽에 좀 많이 아는데, 이런 국채나 금리에 관해서는 저보다도 많이 아시는 시청자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임백님도 좀 요즘 언급하고 계신데, 근데 중요한 것은 잘 알든 모르든 국채 가격이 좀 하락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체크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현상을 보고 의견은 다를 수 있어요. 저도 댓글에 보시면은 임백님과 저도 의견이 때로는 같은 경우도 있고 다른 경우도 있지만은 서로 이렇게 논의하는 과정이 되게 좋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리고 채권의 징후까지 미리 캐치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사실은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좀 더 설명을 이어가 보면 달러를 찍어내면, 그죠? 달러를 찍어낸다. 인플레 유발하겠죠. 그죠? 인플레가 기대되면 방금 설명대로 국채 가격 하락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시일 걸려서라도 금리가 인상되는 게 맞고, 이렇게 되면은 이게 끝이에요. 근데 여기에 어떤 왜곡이 들어가냐? 제가 이제 파생 시장을 잘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여기에 연준의 왜곡이 있습니다. 연준의 합법적인 왜곡이 들어가죠. 국채 가격이 하락해서 금리 인상이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이겁니다. 찍어낸 돈으로 미 국채를 매입해요. 사람들이 투매하면 미 국채 가격이 떨어져서 금리가 올라가야 되는데, 연준에서 찍어낸 돈으로 미국채를 매입해서 금리를 낮춘다고요. 이 일을 이미 2008년부터 미국이 해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게 국채의 급락으로 갈 거냐 아닌가를 지금 알기는 대단히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계속 이 파생시장을 왜곡하는 월가나 연준의 개입이 있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금리 인상은 유예가 되죠. 금리 인상 유예가 되면서 이게 어떻게 돼? 한 바퀴 이렇게 돌아보이는 겁니다. 그죠? 왜요? 여기 있잖아요. 그죠? 찍어낸 돈 한 바퀴를 요걸 띄워놓고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자, 파생의 왜곡이나 정부기관의 이러한 부양이나 왜곡은 단기간에는 가능한데, 보세요. 이게 계속 쳇바퀴처럼 돌게 돼 있습니다. 그죠? 찍어낸 돈으로 하면 또 미국채를 매입하기 위해 찍어낸 돈은 또 거기에 대한 인플레를 또 시일이 지나면 또 유발할 거고, 그렇게 되면은 또 인플레가, 더 큰 인플레가 우려되면 또 국채 가격을 또 거기서 또 매도할 거고, 그러면 뭐 미국채를 다 미국이 떠안는다? 웃긴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어떤 생각을 해야 하면, 이러한 왜곡이 이 바퀴를 계속 돌고 돌고 돌아서 어떤 결과를 나중에 낼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해봐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식으로 바퀴가 계속 돌게 되면은 언젠간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좀 큰 인플레가 올 수 있다. 그러나 그 시기가 바로 당장일 것이냐는 조금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은, 앞으로도 이제 중국과 베트남 인건비로 제품 가격은 낮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가만 보시면 모든 제품은 다 중국에 생산되고 미국은 소비를 하고 있죠. 미국이 제조업을 가져온다라고는 하는데, 지금 뭐 금융이라든가 인터넷, 뭐 예를 들어 뭐 아마존이나 애플이나 뭐 일부 전자제품 아주 강한 기업도 있지만, 대다수 제조업은, 거의 모든 제조업은 중국에 다 내어준 상태입니다. 그리고 중국이나 베트남의 그 싼 인건비 때문에 그나마 이 물가가 유지되는 거예요. 풀려나온 돈에 비해서. 근데 아마도 이 현상은 저는 조금 몇 년은 더 유지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돈이 굉장히 많이 풀려서, 원래는 물가가 올라야 됨에도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것이 글로벌 노동력 착취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은 후진국들은 하루하루 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식량이 없는 상태에서 하루에 정말 제대로 돈을 못 받고도, 하루에 몇천 원 받고도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글로벌 노동력 착취로 인해서 다이소에 가도 저희가 뭐 힘든 시대에 사는 것 같지만, 잘 생각해 보면 저희가 쓸데없이 교육비나 뭐 쓸데없는 데 돈을 많이 쓰지 않는 한 사는데 큰 지장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쓸데없이 집에 대한 욕심이나, 그죠? 어떠한 그 뭐 대세만 안 따라가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과외만 시킨다고 애들 공부 잘하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왜냐? 그러니까 모든 여건은 힘들고 주거나 다른 건 힘든데, 그거는 거품 힘든데, 우리가 가지고 싶은 제품의 가격은 매우 싸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받은 축복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것을 고려했을 때는 이들이 또다시 왜곡을 하더라도 이 바퀴가 몇 번은 더 돌 수도 있지 않을까. 인플레가 정말 크게 나타나는 데는 조금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것은 염두에 두시고요. 증거를 보여드려야 되겠죠. 이것을 이들은 이러한 왜곡을, 사실은 왜곡인데 이거를 아주 멋진 말로 하는데, 이게 양쪽 완화입니다. 여러분, 양쪽 완화. 2008년부터 시작됐어요. 왜? 그때 모기지 채권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부실 채권들이 너무 많이 생겼죠. 사실은 이때 매를 맞았어야 돼요. 미국 부동산도 한국 부동산도 이때 다 매를 더 맞았어야 되는데 어떻게 됐죠? 모기지 채권을 매입합니다. 이것이 이때가 끝이 아니었어요. 2009년에 이렇게 만든 장기국채 매입, 이게 한 번에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2차 양적 완화 또 있었고요. 그죠? 그때 6천억 달러고. 3차 양적 완화. 그죠? 이때에 주택담보보증권 이런 것들을 모기지 채권들은 사들임으로 인해서 매수를 해서 금리까지 낮춘 거예요, 얘네가. 그러니까는 그때 미국 주택이 바닥을 찍고 올라왔고, 2012년이죠. 그래서 미국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주택시장도 바닥을 친 겁니다. 제가 이때 아고라에 많이 말씀드렸죠. 미국이 바닥치고 우리나라는 강남 아파트 바닥을 봐야 된다고 말씀하신 시기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 이후에도 2012년에 3차를 했고, 어떻게 보면 작년에 4차나 마찬가지, 작년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엄청나게 했는데, 아마도 5차, 6차, 7차까지 할 건데, 이것이 돌고 돌고 돌았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 또 하나, 중국이 인건비 상승이 될 경우에, 중국은 점점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는 중국이 나중에 인플레가 올 때, 그럴 때 중국 제품의 가격이 비싸졌을 때, 그때는 어떠한 일들이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상은 무엇이다? 그렇습니다. 유동성의 함정입니다. 유동성의 함정. 이것은 왜곡이고요. 그리고 심지어 이 파생시장에는 금 가격까지도 조작을 하죠. 찍어낸 돈으로 월가에 돈을 공급하고 그걸로 파생놀이를 하는데, 지금도 보세요. 원래는 이쑤시개 하나가 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그렇죠. 인플레 유발해서 그냥 바로 금상승으로 가야죠. 그죠? 금상승으로, 원자재 상승, 금만이 아니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가야 되는데, 말씀드리다시피 그렇게 금 가격을 많이 올려버리기에는 미국이 부담이 되는 것이죠. 그죠? 지금처럼 국제가 하락 조짐을 보이게 되면은 각국의 중앙은행이 외환보유고를 달러에서 금으로 전환하면서, 이렇게 되면서 기축통화는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국채의 가장 큰 수요 중에 하나가 바로 각국 중앙은행들의 외환보유. 우리나라도 가지고 있고, 중국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중국이 줄이고 있죠. 미국채를 줄이고 있어요. 예. 이런 유동성의 함정과 아까의 그 쳇바퀴가 반복될수록 이렇게 달러는 몰락하게 되는데, 중앙은행에서 이제 금을 점점 택하는 시기가 저는 올 거라고 보게 됩니다. 그러나 물론 중간중간에 또다시 위기를 만들어내거나 주가 폭락 등을 만들어내면서 단기 강세 구간은 향후에도 뭐 올해 하반기라도 뭐 나올 수가 있겠죠. 중반이나 아니면 내년에라도 나오긴 하겠지만은,
그러나 빚쟁이 국가에다가 무역 수지 적자인 미국은 모든 게 미국 편이 아닙니다. 시간은 미국 편이 아니다. 지금은 양적 완화라 파생시장에 금융시장을 장악한 기축통화를 돈을 찍어낼 수 있는 장점을 해서 지금 버티기 모드에 돌입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금은 하락을 하더라도 이 하락 자체도 사실은 찍어 누르는 겁니다. 저는 월가가 찍어 누르는데 어디까지 찍어 누를지 모르지만은 떨어질 때마다 매입해 가는 방식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자, 다시 극단적인 일 하나를 들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점점 이런 문제들 때문에 계속 찍어낸 달러의 문제 때문에 각국이 좀 달러를 멀리하고 국채를 미국채를 매도하고 그 다음에 미국채 달러 대신에 외환보유고 비중을 금과 위안화로 늘리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각국이 매도한 국채 때문에 금리 인상이 나와야 되죠. 근데 만약에 그것을 방어하려고 다시 원준의 자금을 해서 계속 양적 완화를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되는 거죠? 극단적으로 생각했을 때 미 국채를 발행했는데 아무 나라도 사질 않아요. 그러면 국채 가격 폭락해서 금리가 인상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돈 찍어서 또 국채를 매수해요. 그럼 뭐예요? 그냥 자기들이 발행하고 자기들이 찍어낸 돈을 사고 그냥 돈을 찍어내는 것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미국이 다른 나라의 채권을 팔 수도 없는 거고 이런 꼴이 되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그냥 윤정기 돌리는 꼴이 돼서 또 거기서 또 인플레 또 그렇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마크 파버는 오래전에 언젠가 모르지만 미국이 하이퍼 인플레까지 갈 수 있다고까지 경고를 했던 사람이 마크 파버입니다. 물론 그분이 이론대로 가기에는 미국이 너무 강대국이고 기축통화국이긴 하지만은 만약에 모든 나라가 국채를 매도했을 때 어떤 일이 될지 그리고 과연 모든 돈을 찍어서 국채를 매수하도록 미 의회에서 허락을 하지. 미국도 그렇게 막가파 나라는 아니거든요. 그렇게 되는데 만약에 이거를 국채 매수를 중지하면 어떻게 되죠? 그때는 금리가 자동적으로 인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플레는 여러분 결국 나중에 금리 인상으로 귀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수식입니다. 제가 아는 한 제가 경제학 전문은 아니지만은 제가 많이 알아보고 조사한 결과는 이쯤이고 미국채가 좀 더 추가로 하락한다. 그것을 방관한다 하면은 그건 좀 이상한 일일 것 같긴 한데 결국 이렇게 되면 또 양쪽 안에 얘기가 나오면서 양쪽 안에 얘기 나오면 또 중심은 또 추가 부양이 되는 건가요? 그러나 안심은 하지 마십시오. 너무 오래됐습니다. 2008년부터니까요. 이게 너무 오래됐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찍어낸다고 하고 찍어낸 돈도 있고 찍어낸다고 얘기하지 않고 풀린 달러도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워낙에 지금 뭐 미국이 너무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생긴 달러로 해외 자산을 막 투자하고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여러분에게 참 어려운 소식, 저도 결코 이걸 맞출 수 있다고 자신하지 않습니다. 저도 자신이 없는데 누군가 이것을 풀어낼 수 있다면은 그분은 앞으로 향후에 돈을 벌게 되실 겁니다. 그죠? 그렇게 여기에 대한 수식을 잘 풀어내면은 금을 투자하든지 뭐 뭐를 투자하든지 달러를 투자하든지 금을 투자하든지 아니면 뭘 투자하든지 간에 뭐 아니면 인버스를 투자하든지 간에 어쨌든 여러분이 좋은 수익의 모델이 근데 이 관점에서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여기에는 이 왜곡이 들어가 있다. 이 왜곡이 너무 심합니다. 지금 파생시장 마찬가지, 원자시장 마찬가지고 거의 모든 게 다 왜곡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저는 심지어 주가마저도 무차익 공매도가 지금 계속 우리나라 적발되죠.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턱턱 띄우는 것까지도 때로는 일부 기관들의 무차익 공매수, 무차익 공매도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건데 그러한 것도 가능하죠. 무차익 공매수는 되게 핑계되기 쉽고 적발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비트코인 마찬가지고 모든 자산 가격은 다 조작되고 이들의 월가의 손아귀에 다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이후에 만약에 채권 가격이 더 급락하게 된다면은 금융시장에 뭔가 문제가 생기는 시그널은 아닌가 좀 보도록 하겠고요. 근데 아마도 좀 더 하락을 하게 되고 바이든 정부로 넘어가게 돼서 좀 안정이 되게 되면은 아마 미국채를 매입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물론 이 금리 자체, 이 채권 자체도 파생이 있습니다. 선물이 있기 때문에 물론 개인들이 또 떨어진다고 또 오르겠지 하고 또 너무 달려들면 좀 한 차례 더 이렇게 나중에 올리더라도 단기적으로는 좀 더 밀려 내려올 수도 있겠죠. 저는 도대체 이 양적 완화로 인해 만들어진 이 왜곡과 이 돈의 홍수 속에서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 와중에 원유는 또 하방으로 작전을 해가지고 그죠, 작년에. 그래서 물가는 또 안정적이라는 것도 참 고려해야 될 변수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여러 어려운 얘기를 한번 던져드려 봤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뭐 토론을 해서 답을 못 찾더라도 한번 좋은 토론을 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늘 적립식 투자에 나스닥 인버스와 금을 적립식 투자, 그리고 일부 농산물까지는 조금 고려 사항이긴 한데, 어쨌든 금과 나스닥 인버스는, 금 상방과 나스닥 인버스는 주식도 적립식으로 한 10년 나눠서 월급에서 이렇게 조금씩 하는데, 금도 좀 모아가야 될 것 같고요. 나스닥은 워낙 버블이기 때문에 나스닥 인버스도 모아가든지, 테슬라 공매도, 미국에 계신 분들 테슬라 공매도 또 모아가셔도 되고, 테슬라 말고 테슬라보다 더 적적 안 좋은데 그런 종목 잘 찾아보시면 되게 많습니다. PBR 막 20 이상, 30 이상. 지난 한 몇 년간 막 10배, 20배 폭등한 종목도 나스닥 중에 찾으세요. 예전에 우리나라 새로운 기술이 폭락했듯이 그런 종목 공매도 잘 치시면 향후에 그것도 그냥 적립식으로라도 모아가세요. 뭐 계속 더 오를 것 같다고 하면 계속 모아가면 되죠. 뭐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잘 찾으면 또 수익의 기회는 있을 것 같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